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경망 모델을 잘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 전에 필요한 사전 설정과 관련된 내용은 파트 1에서 이야기하고, 학습 과정과 학습 이후 과정을 위해 필요한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파트 2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함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개의 활성함수를 소개하고 각 활성함수식들이 어떤 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트레이닝 단계에서 어떤 장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함수를 활용한 신경망 모델 학습 팁의 결론은 RELU를 쓰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함수라고 불리우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나의 뉴런의 연산 결과를 비선형의 형태로 출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뉴런에서 입력 x와 가중치 w를 스칼라 곱한 값이 이 활성함수 f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비선형 함수인 이 활성함수를 통해 출력값을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경망 모델은 앞서 설명한 뉴런과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활성함수가 쌍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활성함수를 제거하거나 활성함수로 비선형함수가 아닌 선형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신경망 모델이 단순한 선형 모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활성함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신경망 모델에 층을 깊게 쌓는 이유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도 높은 비선형 방정식을 찾거나 이를 근사하기 위함이므로 활성함수의 비선형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소개되고 있는 6개의 활성함수는 이미 앞선 강의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었고, 최근에는 RELU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미키 RELU와 맥스아웃 그리고 ELU는 RELU 이후에 학자들이 제안한 활성함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활성함수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함수 시그모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그모이드라는 이름의 유래는 함수식이 S커브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시그모이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유래되었고, 출력값이 0과 1 사이이므로 확률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출력값이 0.8이라고 가정하면 다음 레이어의 특정 노드를 활성화시킬 확률이 0.8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포화 상태의 뉴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요 처음과 끝 부분이 플랫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곳은 그레디언트 값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곳입니다. 사실상 포화 상태의 뉴런은 그레디언트를 죽이는 현상을 보이며 신경망 모델 학습을 어렵게 만듭니다.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화살표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forward pass 과정을 의미하며, 붉은색 화살표는 backward pass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미 배웠다시피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체인 룰에 의해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와 시그모이드 게이트의 로컬 그레디언트의 곱수로 결정됩니다. 만약 입력 x가 마이너스 10보다 이 작은 값이거나 이 10보다 큰 값을 가질 때 시그모이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게요. 이때는 로컬 그레디언트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되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값 역시 0에 가까운 값이 계속 앞쪽 레이어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는 이후의 백프로파게이션에서도 레이어들이 계속 세츄레이션 되어서 W가 매우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모델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물리적 의미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W의 그레디언트가 0으로 수렴해서 업데이트가 중지되는 현상을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시그모이드를 활성함수로 사용하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값이 어떤 값을 갖던 무관하게 로컬 그레디언트 값이 매우 작은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델 학습이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그모이드 활성함수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시그모이드 활성함수의 아웃풋이 0 근처로 센터라이제이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0에서 1 사이 값으로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징은 모델 학습을 방해하는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제나 이 양의 값이 누련의 입력으로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레이어에서도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요 input x는 양의 값이 될 것이고 wi의 로컬 그레디언트 값 역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는 로컬 그레디언트의 속성에 따라 업데이트 되어야 할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항상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부호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특성 때문에 W 가중치의 업데이트는 지그재그 패턴 현상을 보이며 학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고요. 이 그림은 W1과 W2 두 개의 가중치에 대해서만 시각화한 것입니다. 즉 1, 3, 4분면에 대한 가중치 업데이트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렴 지점인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그재그 패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D차원 가중치로 확장해 보았을 때 모든 가중치들이 양의 값 혹은 음의 값 중 한 방향으로만 업데이트 된다고 가정하면 고차원 공간의 W 값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질 것이고 학습은 더욱 느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샘플 사이즈가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경망 모델 학습을 위해서 여러 샘플을 함께 사용하는 미니 배치 단위의 학습을 진행하죠. 따라서 여러 샘플의 평균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중치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사용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일부 줄어들게 되기는 합니다. 지그재그 패턴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좋아진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문제는 이스포네셜 텀으로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는 유리수 사칙 연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스포네셜 함수의 값은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높은 차원의 다항식으로 근사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얻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느린 건데요. 실제로 맥북으로 ReLU와 시그모이드 함수의 연산 속도 차이를 비교했을 때
ReLU가 약 4배 정도 빠른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활성 함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입니다. 이 생긴 형태는 시그모이드보다 복잡하지만 시그모이드 함수를 위아래로 늘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제로 센터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입력 x가 막 작거나 큰 곳에서는 y 값이 세츄레이션 된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시 현상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수 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세 번째 활성 함수는 ReLU입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ReLU의 그레디언트는 입력이 0보다 작은 곳에서 0의 값을 갖고 이렇게요. 그리고 0보다 큰 곳에서는 1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입력이 양수라면 아무리 큰 값이라 하더라도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점점 0에 가까워져 소실되는 세츄레이션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신경망 모델의 수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알렉스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그모이드 함수와 ReLU를 이제 비교해 보면 ReLU 모델의 학습 속도가 약 6배 정도 빠르게 수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LU도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 잠재적인 위험의 첫 번째를 살펴보면 넌제로 센터드 아웃풋 문제입니다. ReLU도 시그모이드처럼 출력값이 0이거나 양의 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단일 뉴런에 대해 가중치 W의 갱신 방향이 모두 양수이거나 모두 음수에 해당되어 모델 학습 과정에서 지그재그 패턴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와 같은 지그재그 패턴 현상과 같은 문제는 미니 배치 단위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성가신 문제입니다. ReLU의 경우 입력이 0보다 작을 때 그레디언트 값은 0에 해당되어 로컬 그레디언트가 0이 되고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역시 0이 되게 됩니다. 즉 입력이 0보다 작은 경우 계속 제로 값을 앞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값과 관계없이 ReLU 게이트에서 로컬 그레디언트는 0 혹은 1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0일 때 로컬 그레디언트는 1이고 x가 마이너스 10일 때 로컬 그레디언트는 0에 해당되는 것이죠. x가 0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우리 모든 연산은 부동소수점 연산이기 때문에 이그젝틀리 제로에 해당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입력값이 x가 이렇게 10인 경우 로컬 그레디언트가 1이므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값이 그대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에 전달되게 되고 입력값 x가 마이너스 10인 경우 로컬 그레디언트는 0이므로 다운스트림도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을 해보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이와 같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녹색 영역처럼 ReLU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영역과 붉은색 영역처럼 ReLU를 지나면서 절대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을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팁으로는 ReLU를 지나가는 곳의 뉴런의 초기 값을 파지티브 값으로 설정해서 그레디언트가 처음에 0이 아닌 상태로 시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 연구자들은 이 데드 ReLU, 즉 활성화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 ReLU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활성함수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네 번째 활성함수 리키 ReLU입니다.
리키 RLU는 입력값이 0보다 큰 경우 그레디언트 값을 1을 가지고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그레디언트 값을 0.01 곱하기 x 정도의 값으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값이 입력되어도 그레디언트가 죽지 않고, 즉 데드 RLU 문제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연산이 빠르고, 또 시그모이드나 탄젠셜 함수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수렴이 잘 된다는 장점을 유지하는 활성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제한된 PRLU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키 RLU의 0.01이라는 값은 어떻게 설정된 것일까요? 매번 이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여 설정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닌데요.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학습해서 결정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 RLU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0.01이라고 하는 알파 값을 고정시키지 않고 러너블 파라미터로 변경해서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것이죠. 이 알파 값은요, 모든 층에서 동일하게 설정되도록 할 수도 있고, 모든 층, 모든 레이어에서 다른 값을 가지도록 설정하여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활성 함수는 ELU 함수입니다. 이 RELU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지수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값이 0 이하일 때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갖는 함수입니다. RELU의 음수값을 0으로 죽이는 데드 RELU 문제에 대해서 리키 RELU보다는 노이즈에 더 강인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ELU는 연산에 익스포넨셜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연산 비용이 높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LU, Scaled Exponential Linear Unit 함수입니다. 이 ELU 함수에 앞에 있던 슬롭 텀에 람다 값을 붙이면 이렇게 SLU가 되는데요. 람다와 알파 값은 SELU의 출력 값이 평균 0, 표준 편차 1이라는 것으로 정규화되도록 설정이 되며, 이와 같이 정규화된 출력 값은 다음 레이어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SELU 함수의 경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함수이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셀프 노멀라이제이션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 SELU 논문은 신경망 모델이 무한히 많아져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없이 매번 정규화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페이퍼인데요. 페이퍼 수가 91페이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따로 원본 논문을 찾아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파 10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한 가지 실험을 한 건데요. 세 개의 서로 다른 아키텍처, 즉 레즈넷, 와이드 레즈넷, 덴스넷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에 이렇게 서로 다른 활성함수를 넣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지금 활성함수별로 성능 차이를 보면 크게 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한 3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해진 이게 베스트 활성함수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딱히 없는데요. 예를 들면 RELU는 레즈넷과 와이드 레즈넷에서 중간 정도 순위에 있고요. 덴스넷에서는 상위 순위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활성함수 마무리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성함수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앞으로 컴퓨터 비전을 공부해 나갈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RELU를 신경망 모델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모델 성능을 쪼아서 짜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리키 RELU나 ELU, SELU를 활용해서 실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그모이드와 탄젠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상의 점 하나로 대응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n개의 D차원 데이터에 해당되고 이를 이와 같이 시각화해보면 그림과 같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분포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오리지널 데이터를요, 제로 센터드 데이터로 변형하고 또 이를 노멀라이즈 데이터로 처리하게 됩니다. 제로 센터드 데이터란 자료 자체를 평균 디멘전 0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x에서 그 평균값을 뺀 데이터를 말을 합니다. 결국 이는 물리적으로 데이터 군집을 모든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원점으로 이동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노멀라이즈 데이터란 각 베리어블별로 표준 편차를 샘플에 대해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면 이 제로 센터드 데이터는 x와 y축에 대한 변동성이 균등하지 않은데 이 노멀라이즈 데이터 같은 경우는 노멀라이즈를 한 후 좌우 변동성이 균등하게 조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학습 과정이요, 최적화 관점에서 로스 값이 최소인 지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전처리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계산이 유리해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해당 장표는 활성함수가 non-zero centered 아웃풋을 출력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지그재그 패턴 문제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즉 전달되어 넘어오는 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가중치 W의 학습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앞서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나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입력 X가 제로 센터드 데이터가 되면 그레디언트의 디렉션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가중치 W가 빨간색 화살표인 지그재그 패턴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방향으로 더 잘 표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관점보다는 운영적인 관점에서 평균이 0인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로 센터드 데이터와 노멀라이즈 데이터 이외에 다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없는 것일까요? 다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더 존재합니다. 근데 이는 정형 데이터에 잘 맞는 방법이고요. 디코릴레이티드 데이터와 화이튼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는 PCA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디코릴레이티드 데이터와 화이튼드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인 영상 데이터, 즉 이미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부와 전후에 있어서의 어떤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왜 그런 정규화를 한 뒤에 그런 문제들, 이슈들이 사라지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좌측은 데이터 정규화 이전 데이터이고 우측은 이제 제로 센터드가 된 데이터 센터가 0이 아니게 좌측은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이전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센터가 0이 아니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정 경계의 슬롭이 조금 벗어나게 된다면 붉은색 경계에서 알 수 있듯이 슬롭의 미비한 변화에도 데이터의 분류 상황이 많이 바뀌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많이 발생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정규화 이전 데이터는 옵티미제이션 프로세스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 우측 데이터는 정규화된 상태이고 좌표계의 원점에 데이터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따라서 디시전 바운더리의 이 슬롭이 이렇게 검정색 슬롭이 빨간색으로 조금 바뀌는 상황에 덜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옵티미제이션 프로세스가 비교적 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규화 과정 내 슬롭의 변화는 신경망 모델 가중치 W의 변화로 바꿔 생각할 수 있으며 모델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W의 작은 변화에도 손실 함수가 크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제로 센터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뉴럴넷 아키텍처 자체를 초기화하는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모델의 각 노드의 W와 B를 모두 0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만약 W와 B에 대한 컨벡스 펑션이 주어졌다면 초기 값으로 아무 값을 설정해도 글로벌 미니멈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신경망 모델은 넌 컨벡스를 다루고 있죠. 따라서 W를 0, B, 바이어스를 0으로 설정하면 포워드 패스 계산 시에 인풋이 무엇이든 아웃풋 노드는 모두 0이 되고 그 결과를 백워드 패스 계산할 때 모든 그레디언트가 같은 값이 되게 됩니다. 즉 NN 구조는 각각의 노드들의 역할이 대칭적인데 모두 0으로 초기화하면 대칭적 구조를 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W와 B가 모두 조금씩 달라서 레이어의 모든 노드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다음번 이터레이션에서 각 노드들이 또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서 언급한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매우 작은 랜덤 값으로 모델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W를 정규 분포로 스케일링하고 작은 값으로 스케일링하는 방법은 랜덤 노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W 값의 평균을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1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값에 이 0.01 스케일링을 해 주어서 표준 편차도 0.01로 만들어 초기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화 방식은 쉘로우 네트워크에서는 잘 동작을 하는데요. 딥 네트워크, 즉 층을 여러 개 쌓는 아키텍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값에 따른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자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코드는 간단하게 랜덤 노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취한 그 레이어 6개짜리 네트워크의 포워드 패스에서의 각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저장해주는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 레이어의 출력 값인 HS를 시각화해 보면 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출력 값의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깊은 레이어일수록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워지면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인풋 X들로 인해서 W의 그레디언트도 결국 0에 가까워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가중치 업데이트가 작아지며 학습이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중치의 표준 편차를 0.01이 아닌 좀 더 큰 값인 0.05로 초기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출력값들이 마이너스 1과 1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의 초반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서 보았듯이 세츄레이션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가중치는
세츄레이션 되어서 그레디언트가 0에 수렴할 것이고 이는 웨이트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절한 가중치 표준 편차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적절한 가중치의 표준 편차 값을 찾기 위해서 나온 방법론이 바로 이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입니다. 해당 방법은 표준 편차 값을 보시는 바와 같이 1 나누기 이렇게 인풋의 차원수로 나눈 스퀘어 값의 1인데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정하는 방법을 자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이와 같은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면 레이어가 계속 쌓여도, 즉 레이어를 계속 지나가도 액티베이션 펑션 값의 데이터 분포가 적절히 잘 이렇게 눈으로 보시다시피 잘 펴져서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의 목표는 아웃풋 노드들의 분산 그리고 인풋 노드들의 분산이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x와 w가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요 분산값을 결국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고 요 분산값을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x와 w의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하면 요 두 텀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 하나의 텀이 남아서 얘는 이렇게 각자의 분산값, 각각의 분산값으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요 wi의 분산값을 이렇게 dim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x의 분산과 y 분산값이 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자비의 초기화 과정이 하이퍼폴릭 탄젠셜 활성함수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ReLU 활성함수에서는 어떻게 그 자비의 초기화 과정이 어떻게 잘 동작할까요? 탄젠션과 동일하게 출력값을 분석하여 살펴보니까 출력층이 깊어질수록 액티베이션 값들이 0으로 모이면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쉽게도 자비의 초기화가 ReLU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초기화는 X와 W 모두 제로민 데이터로 가정하고 있는데 ReLU 출력은 제로 센터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X 값이 자비의 초기화의 가정을 깨고 있어서 이런 모델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ReLU의 특성으로 다음 노드의 입력 분포가 반이 없는 상태를 반영하고자 표준 편차 std 값을 이와 같이 이렇게 2 곱하기 여기요. 2 나누기 din의 스쿼트로 설정해 주면 각 출력값이 0으로 모이지 않고 적절하게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카이밍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거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경망 모델의 초기화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레즈넷 모델은 어떻게 초기화를 해야 할까요? 잘 살펴보시면 이 레지듀얼 블럭 이렇게 레지듀얼 블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플러스가 이제 블럭을 지날 때마다 이제 베리에이션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입력값을 다시 입력값을 더하게 되니까 그러겠죠. 따라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타이밍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 컨볼루션 레이어의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레지듀얼 블럭을 지나기 전과 후의 분산이 같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서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그러니까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 이후에 신경망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연구들이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 그림처럼 신경망 초기화 방법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배운 것과 같이 액티베이션 펑션과 초기 값을 잘 설정한 후 모델 학습을 진행하여도 모델 최적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의 에러 차이가 벌어지면 우리는 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는 현상 때문에 모델이 최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델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L2, L1과 같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 로스 펑션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이렇게 추가해서 웨이트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손실함수에 페널티 항을 추가하여 학습을 방해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규제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드랍아웃입니다. 드랍아웃은 최근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때는 매우 혁신적이었던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죠. 드랍아웃은 매 이터레이션마다 포워드 패스를 진행할 때 각 층의 임의의 뉴런들의 커넥션을 끊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이 커넥션을 얼마나 끊을 것인가, 예를 들어 0.5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할 경우 이렇게 0.5의 확률로 커넥션을 끊어낼 뉴런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와 같이 커넥션이 완벽했다면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경우 학습할 때에만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의 관계, 끈을 랜덤하게 끊는 것이죠. 드랍아웃 이후에는 남아있는 노드에 대해서만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고 계시는 코드는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포워드 패스 중 각 레이어마다 바이너리 마스크를 취해줘서 드랍시키는 형태를 구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드랍아웃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석은 드랍아웃이 피처의 코어댑테이션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랜덤리스를 부여해 모든 피처에 대한 웨이트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모델이 많은 피처들 중에서 특정 피처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줄이는 것에 해당됩니다. 히든 레이어 뉴런 하나하나가 X의 표현을 배운다면 X의 피처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피처는 덜 배우고 여러 노드가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이 학습 과정에서 앙상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드랍아웃은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 앙상블을 트레이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 개의 서브 모델들을 만들어서 앙상블처럼 최종 결론을 여러 네트워크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에서부터 유래합니다. 하지만
드랍아웃은 테스트 타임 오퍼레이션에서는 사실상 랜덤 아웃풋을 만들기에 문제가 됩니다. 는 매번 다른 예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는 아웃풋이 디터미스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테스트 타임에서는 에버리지 아웃, 즉 랜덤리스를 어,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그림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디터미스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선 테스트 타임에서 에버리지 아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아웃풋을 G에 대한 expectation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구현을 할 때 이러한 이 인테그럴 계산은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테그럴의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싱글 뉴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W1과 W2가 대응되는 X, Y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싱글 스칼라 아웃풋 A를 내보내는 싱글 뉴런이 있다고 봅시다. 이때 뉴런은 테스트 타임의 포워드 패스에서 인풋 X, Y와 웨이트 W1, W2를 각각 드랍아웃, 즉 다트 프로덕트 실행할 것이고 그 이후에 드랍아웃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확률을 갖는 4개의 이렇게 동일한 확률을 갖는 4개의 서로 다른 마스크를 가진 확률을 모두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다 프로덕트의 싱글 스칼라 아웃풋에 드랍아웃 프로퍼빌리티를 0.5로 곱해준 형태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러한 테스트 타임의 포워드 패스에서의 아웃풋 익스펙테이션을 코드로 구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코드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시피 그 학습 과정에서는 드랍아웃을 거친 뉴런의 아웃풋 기대값과 테스트 타임에서의 뉴런의 아웃풋 기대값이 스케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타임의 기대값을 스케일링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요와 같이 지금 스케일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타임의 프리딕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결과에 랜덤리스가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에 테스트 타임은 원래 테스트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고 트레이닝에서 트레이닝에서 아웃풋 익스펙테이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 결국 요 P 여기선 0.5에 해당되겠죠? 이 P로 인버티드 스케일링 시켜주는 형태로 결국 코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인버티드 드랍 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드랍 아웃이 CNN 아키텍처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이 그림에서처럼 알렉스넥과 VGG에서는 많은 파라미터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때 FC 레이어에서 이 알렉스넥과 VGG의 맨 뒤에 있는 FC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드랍아웃을 사용합니다. 보통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레이어의 히든 유닛 사이즈가 클수록, 즉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드랍아웃을 사용하고 이 사이즈가 작은 레이어에서는 드랍아웃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하이퍼 파라미터인 P를
즉 1로 두어서 드랍되는 유닛이 없게 설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아키텍처인 구글 르넷, 레즈넷에서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 대신에 글로벌 풀링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랍아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기본적으로 학습, 트레이닝 시에는 시스템에 랜덤리스를 추가하는 게 맞고 테스트 시에는 디터미니스틱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랜덤리스를 에버리지 아웃 시켜주는 형태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패턴입니다. 드랍아웃에서는 랜덤 마스크를 통해서 랜덤리스를 추가시켰지만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는 다른 랜덤리스의 형태를 사용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예로 들어보면 BN이라 불리워지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트레이닝 타임에서 한 미니 배치 속의 샘플들은 표준 편차와 평균 값을 취해서 아웃풋을 구하기 때문에 각 샘플들은 서로 디펜던트한 형태이고 미니 배치는 셔플됨에 따라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랜덤리스가 추가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테스트 타임에서는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에버리지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이게 결국 랜덤리스를 에버리지 아웃 시켜주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할 때에는 드랍아웃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능, 테크닉들이 이미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레즈넷과 같은 최근의 아키텍처에서는 드랍아웃 대신에 L2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하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랜덤 리스트를 부여하고 이 드랍아웃을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트레인 타임에서 랜덤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 타입으로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고양이 사진은 비슷한 이미지이지만 CNN 모델은 다른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되고 밝기 조절 혹은 좌우 대칭 등을 랜덤리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의 예시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 중에서 좌우 대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 같이 랜덤하게 이미지를 잘라내고 랜덤하게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은 랜덤 크랍스 앤 스케일이라고 불리워지고 트레이닝 시에는 이와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할 때에는 테스트용 이미지를 5개의 스케일로 만든 다음에 224 by 224 사이즈의 이미지를 10개로 크랍을 하고 10개에 대한 분류 결과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팅해서 최종적인 디시전을 내리게 되죠. 즉 학습과 테스트를 할 때 이 랜덤 크랍 앤 스케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오그멘테이션이 뭐 칼라 지터 방식도 있는데요. 이 칼라 지터의 경우는 RGB 픽셀 값에 대해서 이 PCA를 진행하고 이 결과값에 의해 조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는데요.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스트레칭, 렌즈 디스토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 각각 이 모든 것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데이터에 어떤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서로 상이하게 달라지는데 사실 문제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은 유효하고 어떤 방법론은 유효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정해진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 중에 하나는 드랍 커넥트라는 것이고요. 이는 드랍 아웃과 비슷하지만 제로 랜덤 액티베이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에 랜덤으로 제로를 0을 취해주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또 프랙셔널 풀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각 풀링 레이어에서 리셉티브 필드의 사이즈에 랜덤마이즈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때는 풀링 레이어에서 커널 사이즈를 2x2 혹은 1x1 등으로 랜덤하게 취해주고 테스트할 때는 프리딕션을 에버리징 시켜서 적용하는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또 스토캐스틱 뎁스는 레즈넷에서 사용되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요. 레지듀얼 블락을 스킵하는 형태로 랜덤리스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컷아웃은 이미지의 일정 리즌을, 일정 영역을 0으로 만들어서 랜덤리스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테스트할 때에는 그냥 전체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믹스업이라고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은 트레이닝 이미지를 레이블별로 랜덤한 웨이트 비율로 이제 블렌드 시키는 방식인데 이때 샘플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블렌드 웨이트가 확률적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요 영상 같이 이렇게 블렌드 시킨 영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믹스업 방법을 활용할 때 Y 레이블을 0.4 그리고 Y 레이블을 고양이일 때 0.4, 강아지일 때 0.6으로 설정한 값의 예시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드랍아웃과 더불어 사용되어진 여러 종류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뭐 스킨마다, 방문원마다 다르고 또 대부분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랜덤리스를 부여하고 테스트할 때는 에버리지 아웃시키는 형태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모델이 하이 베리언스를 갖게 돼서 오버피팅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각 레귤러라이제이션마다 특정 랜덤리스를 부여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핵심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아마 오늘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신경망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수렴시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아직 이 신경망 모델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확고하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현 시점에서의 경향성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경향성은 모델이 최근 모델로 올수록 때로는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론들이 워킹하는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 어떤 비전 태스크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